영국의 병원 진료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여성이 의사의 멱살을 잡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어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만들 뻔했다고. 자신이 시한부인 줄 알았던 이 영국 여성은 우연히 한국에 갔다가 목숨을 구했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30살 여성입니다. 이름은 낸시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영국인으로 살면서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영국 다음으로 사랑하는 나라가 이제 한국이 되었어요. 어쩌면 조국이라는 이유 빼고는 한국을 가장 사랑할지도 모르겠네요.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저는 5년 전에 복부와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병원에 가는 걸 그리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평생 고수하신 분이라서 제가 병원에 더 안 가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져 갔고 저는 결국 지역에서 꽤 큰 병원에 예약하고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듣더니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뭔가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불안감에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병원에서 들은 검사 결과는 처참했죠. 진료실에 들어설 때의 의사의 표정,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는 극심한 이 통증으로 봐서 제 자신 스스로 뭔가 아주 안 좋은 결과가 그려지더라고요. 그 안 좋은 예감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늦어도 너무 늦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의 그 말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겨우 차리고 다시 의사의 말에 집중했어요. 의사는 이후에도 더 심각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신장뿐만 아니라 종양이 방광에까지 전이되어서 손쓸 방법이 없다고요. 너무 늦어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이미 시기를 너무 놓쳤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길면 1년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진통제만 잔뜩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믿을 수 없는 텅 빈 눈동자로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너무 믿을 수 없는 슬픔을 맞닥뜨리면 눈물조차 안 난다는 것을요. 저는 우울증이 걸린 사람처럼 종일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다가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면 진통제로 버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물론 직장도 당연히 그만두었고요.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죠. 어차피 곧 끝날 생이었으니까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하며 내 상태를 말하고는 결혼을 진행할 수 없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정말 그때는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더군요. 물론 헤어진 남자친구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연인을 끝까지 지킬 의무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내가 시한부라도 결혼하겠다는 바보 같은 고백을 듣고 싶다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저의 설득에 수긍하고 돌아설 땐 정말 가슴이 무너졌죠. 그렇게 그때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참기 힘든 옆구리 통증이었죠. 간혹 걷기라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은 정말 글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로요. 이렇게 힘든 고통을 참으면서 1년을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유럽에는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가 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걸 결정하고 나서 한참을 울다가 스위스의 안락사가 가능한 병원에 전화하고 상담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의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다가 아니 아예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가 그러면서 며칠을 침대에 누워 멍하니 창밖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신기하게도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약을 먹었으니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적은 통증이 며칠간 지속되니 꽤 버틸만해지면서 갑자기 뭐라도 하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불현듯 여행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지금 몸 상태를 고려해서 치안이 좋은 안전한 나라를 골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행시간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시아 쪽이 가고 싶었고 그리하여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위에 한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극찬을 종종 들었었고 볼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한국 여행을 즐겁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에는 통증이 적게 느껴졌어요. 가끔 극심한 통증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버틸만은 했습니다. 그렇게 통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얼른 다녀오기 위해 빠르게 진행 후 며칠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다행히도 긴 비행시간 동안 별 탈 없이 있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바로 택시를 탔어요. 서울로 가는 대교 위에서 택시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그런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다가 휴지를 건네시더라고요. 마치 우는 아이 달래듯이 사탕도 주셨고요. 정 많은 기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때 택시에서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아마도 창밖으로 보이는 멋진 인천 바다의 풍경을 생애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는 서글픔 때문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울음을 멈추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서울에 도착하여 경복궁, 인사동 등의 관광지를 둘러보며 내 인생 첫 한국 여행이자 마지막이 될 여행을 눈에 꼭꼭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한국인들만큼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즐겁게 한국 여행을 즐기고 있었고 저와도 가끔 여행객들이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국 여행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군요. 출출해지자 한 음식점에 들어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행객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한국인이었고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데 놀러온 커플이었어요. 그렇게 우연하고 즐거운 만남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또다시 통증이 시작됐어요. 물론 불행 중 다행으로 아주 극심한 통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을만 했습니다. 저는 통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식은땀을 흘리며 약을 급히 찾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조금 전까지 이야기 나누던 한국인은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제가 한국까지 여행 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그 한국인 커플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란 눈치였어요. 커플 중 여자는 거의 울 뻔했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그들을 다독였어요. 그들은 저의 마지막 여행을 한국으로 삼은 것에 대해 고맙고 좋은 기억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저의 메뉴를 계산하였어요. 그리고 조금 전 인사동에서 산 작은 액세서리를 저에게 선물했어요. 그것은 작은 조개 껍데기를 붙여 만든 장식품이었는데 자개보석함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간 그 한식집이 조그마한 규모의 테이블이 4개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식당 사장님도 저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앞쪽 바에서 일을 하던 사장님은 저에게 다가와 우리 식당에서 가장 비싼 요리를 선사하겠다며 공짜로 요리를 내주었어요. 저의 여행을 응원한다면서요. 저는 그 보석함에 그들의 마음을 담았어요. 그리고 곧 즉석사진기계로 가서 그날의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담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 하늘색이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하늘색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면서 구름 사이로 지는 노을색이 정말로 핑크빛이었죠. 살랑살랑 나를 위로하는 듯 불어오는 가을바람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마음들 덕이었는데 그날은 컨디션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날과는 달리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도 다시 시작되었고요. 저는 일정을 취소할까 하다가 약 먹으면 또 어제처럼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숙소와 가까운 관광지로 일단 가보았어요. 그런데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옆구리 통증은 계속되었고 식은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안 되겠어서 오늘 일정은 취소하고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돌담 옆을 걸으며 택시를 잡으러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저는 쓰러졌습니다. 거의 반 정도 기절 상태였어요. 의식은 약간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괜찮냐고 뺨을 만지면서 얼굴을 흔들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바로 근처에 있던 자기 엄마를 불렀고 그 엄마는 어딘가로 신고를 했어요. 구급차는 3분도 걸리지 않아 도착했고 저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진통제를 맞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퇴원을 하려는데 꽤 긴 시간 보호자를 자청한 아이 엄마는 영어로 저에게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에게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말하면서 당시 제 사정을 다 말했죠. 말기 암시한부라는 걸요. 그 말을 들은 그 아이 엄마는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저는 놀란 얼굴로 있는 아이 엄마의 손을 잡고 고마움에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하고 보내려는데 아이 엄마가 저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안병동에서 일해봤던 간호사라서 아는데 제 모습이 시한부 암 환자는 아닌 것 같다고 거듭 말하더군요. 말기암 시한부이면 얼굴 몰골부터 말이 아니고 얼굴에 핏기도 거의 없는데 그에 반해 저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옆구리 통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그 여성은 간단한 검진을 해보자고 계속 권유하는 겁니다. 오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요.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한 저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넣어주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정말로 짜증이 났어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저에게 달려왔던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우리 엄마 진짜 훌륭한 간호사예요. 엄마 말은 다 맞아요. 믿어보세요. 라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기에 아이 엄마가 하자는 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우선 초음파로 알게 된 사실인데 신장암은 없다는 거였어요. 초음파상으로는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방광주름으로 생긴 그림자를 암으로 오진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지 않고 싶었지만 솔깃하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저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정밀검진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신장암은 역시 오진이었고 그 극심한 통증의 원인은 신장에 박힌 결석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이지 않게 정말 큰 결석이라고 하더군요. 하여간 저는 말기암이 아니었고 그냥 엄청난 크기의 신장 결석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던 겁니다. 당시 바로 영국으로 달려가서 오진한 병원을 고소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보다도 다시 살아난 기쁨의 감사함을 느껴서 모든 걸 다 용서하기로 했어요.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감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고 매년 직장에서 휴가를 받으면 한국에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 아이 엄마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 친구 가족이 영국에 오면 가이드를 자청합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한 한국과 따뜻한 경험을 준 한국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 오지 않았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을 뻔했던 아찔하기도 한 이야기였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